안녕하세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작년에 예쁜 아들 녀석이 태어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행복이 오기 전에 저에게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연을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니 중간에 나가지 말고 마지막 반전까지 꼭 읽어주시면 큰 재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도와 성장했습니다. 어느 계절에 무엇을 심고 언제 수확하는지 쉽게 이해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농사에는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농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한참이 지나도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 모가 많이 모자란 탓에 여자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피부는 색감이 매우 어둡고 얼굴은 못생겼고 키는 160cm 밖에 되지 않았네요. 여자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아서 외모 컴플렉스가 어릴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외모만 제외하면 나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재산은 있긴 하지만 으리으리한 자택도 있고 몇천 평의 농지로 농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시골에 사는 못난이 총각을 만나볼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소개팅이 잡혀 자리에 나가며 제 작은 키와 얼굴을 보고 공지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선자를 통해 소개팅한 여자들에게 욕을 엄청 들어서 다시 소개받는 것이 어렵고요. 어려워졌습니다. 언젠간 인연이 찾아오리라 믿고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보냈습니다. 청춘의 여자 한 번 만나지 않고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죠. 제 나이 40살이 들 때까지 인연이 될 여자는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근심을 가지셨습니다. 영타가 네 나이 마이야 로크이라고 엄마 말대로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서 장가를 가는 게 최선이야. 내가 개인한테 예쁜 아가씨로 붙여달라고 했으니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가라. 엄마야, 외국인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언젠가 인연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휴, 시골. 바닥에서 젊은 여자를 찾는 것도 어렵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 결혼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게 추세라고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게 해놨으니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성화를 부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선자리에 나가면 차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인연이 터지나 제 나이 42살이 되자 부모님은 무조건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이장이 저에게 선자리를 주선하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 영탁이 자리 잡았어요. 내가 사여고 말했는데 여자 쪽에서 외모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며 한번 만나보고 싶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이장님 그럼 바로 날 잡아주세요.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해 죽겠네요. 이장님은 저와 선을 볼 여자가 서울에서 살다가 며칠 전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고 농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 저에게 인연이 찾아온 것으로 믿고 들떠나가며 마음속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여인은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기에 드물게 아름다운 미모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윤지 씨라고 했어요. 얼굴이 정말 예쁘시네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영탁 씨야, 말로 남자다운 멋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모습이 그런가요? 팔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제 이상형은 영탁 씨처럼 다부진 몸을 가진 남자예요. 오늘 이상형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이상형이지 정말요? 고맙습니다. 윤지 씨, 그럼 우리 오늘 이후로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일 영탁 씨가 소개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우리 두 사람은 다음 만남에서 사귀기로 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여자를 사귀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매일 만나서 윤지 씨가 제 운명의 여자라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만약 그 여자를 놓친다면 평생 혼자 사는 것 같은 생각에 신이 들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 정성을 다해드렸고 사귄 지 보름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건 제가 아닌 영 씨, 결혼해요. 오가면서 만나는 것보다 한 집에 사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야. 윤주 씨 같은 분과 결혼하면 너무 기쁜 일이죠. 아이, 그런데 벌써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우리 만난 지 2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흔히 넘었는데 하루 빨리 합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영탁 씨, 자꾸 대답을 꺼리는 걸 보니까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결혼합시다. 결혼하자고. 윤지 씨, 제가 윤지 씨의 남편이 되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럴 줄 알았어요. 남자란 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혼을 진행해 보죠. 그렇게 비주뽕불에 콩을 먹듯이 선을 본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윤지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 두 분이 얼마나 윤지 씨를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식 가문이 되길 빨리 기대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우리 영이랑 결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선물 같아요. 아가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곧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아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새 가족이 되어서 편안한 대화를 해주세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나이가 있어 하니 빨리 결혼식을 치르고 이후에는 안심하기 좋겠어요. 어머니도 차분한 마음이지만 그런 말씀에 송구스럽게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예쁜 손주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윤지 씨는 어른들에게 인심도 좋고 다정하게 대해 주어 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윤지 씨의 집에 찾아갔는데 6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는 도시에 위치했지만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려운 처지이면서도 건강하게 구천하셔서 마음이 더 없어집니다. 윤지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흥분스럽더구나. 반가워요. 어머니께서 주신 한 대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몸조리가 안 좋은 모양인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시는군요. 그리고 여기 집은 보시다시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기도 잘 안 되고 곰팡이가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지만 당뇨와 뼈 손상이 있어서 너무 어렵지만 남편과 함께 매일 쓰레기를 주우며 입에 풀칠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힘들긴 하네요. 어머니가 사위가 되면 용돈을 주겠으니까 쓰레기 줍는 건 그만하세요.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제가 도움이 절실하니 거절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사위가 되시면 열심히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하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윤지 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훈수도 어느 정도는 저가 사이테이션 대신했어요. 영원히 함께 살 인연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인 윤지 씨는 결혼 후 밤을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부부인데 그만 합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각방을 쓸 거야?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을 노후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려 장인어른과 장모님 걱정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덥든 가지, 그래 줄 수 있어?
부모님의 제 아이를 사는 거랑 폐지를 줍고 사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에게 1억 정도만 도와줄 수 있어? 1억, 그렇게나 많이 내가 다달이 용돈을 드리면 안 될까? 용돈으로 집을 구할 수 없잖아. 당장 집다운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단 말이야. 자가는 아니더라도 전세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혹시 부담이 되면 못 드는 거로 해도 돼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처 부모님을 위해 못해 드릴 이유가 없어서 흔쾌히 1억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 1억 드릴게. 일단 전세로 마련해드리고 나중에 전세가 끝나면 자가로 마련해드릴게. 생각해보니 계속해서 지하방 살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짧은 것 같아 여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여보, 이제야 부모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은혜를 갚을 것이야 사랑해. 여보아, 그럼 싱숭생숭한 고민이 해결됐으니 오늘부터 한 방을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보, 우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네. 내일은 읍내에 가서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 여보, 무슨 급한 일인지 서두르는 거야. 우리가 함께 정하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 생각하며 미뤄야 돼. 여보, 난 당신과 법적으로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 난 당신을 두고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겠어. 난 이제 당신의 그늘 아래서만 함께 할 거야. 살 거야. 말은 고마운데. 아이가 낳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난 빨리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금방 생길 거라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일주일 정도 기분이 떨떠름한 걸 겨우 숨기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테스트기로 해보고 2줄이 나와서 부인까지 찾아갔더니 임신이 맞대. 뭐, 임신, 그게 진짜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임신이라니. 진짜 잘 됐다. 내가 뭘 했어? 우린 운명 같은 사이라 금방 애가 들어설 거라고 했잖아. 나 이제 당신 자식을 가진 여자니깐 잘해줘야 해. 당연하지. 전보다 더 잘해줄게. 고맙고 사랑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임신까지 좋은 일만 줄줄이 생겼습니다. 기뻐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죠. 저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살림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주 백화점에 아내를 데려가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명품을 마음껏 선물했습니다. 조금 비싸기는 했지만 제 아이를 가졌으니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병원을 방문한 아내가 임신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란색이 어울릴 거라고 라는 말에서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별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In general, falling in love, getting married, and then becoming pregnant. One good thing after another came along. It was a strange feeling to be happy. I called a helping lady to help my pregnant wife around the house. Every week, I took my wife to the department store to treat her to luxury items she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It was a bit expensive, but as a parent to be, it was worth it. After 8 weeks, at a hospital visit, my wife told me we were expecting a son. She said that blue colors would suit him and that's how I knew it was going to be a boy. It doesn't matter what gender the baby is, but our parents will be happy, I think.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시니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으시면 기쁘실 거예요. 빨리 만나서 소식을 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달라고 하자 본가에 가면 손자를 만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행복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아내의 임신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조금의 고생도 안 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이미 가사와 돈도 써주고 음식도 사주는 등 부담을 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배가 조금 불러오세요 태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귀 기울일 때마다요. 아를 녀석이 축구 선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매일같이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애지중지한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며 보내고 만삭이 되자 슬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방을 어떻게 꾸며줄까? 도배랑 장판 새로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요람을 사고 옷도 빨리 준비해야겠다. 우리 내일 백화점 갈까? 그래, 아들 방을 사러 꾸며주자. 그런데 여보, 내 아기를 키우는 데는 뭐를 해줄 거야? 매달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줬는데 또 뭐가 필요해? 그거야 말로 낳는 것 같아 보이잖아. 자기 생각보다 보수적인 고생을 했다고 선물로 주는 건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애를 낳은 동안 품고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당신이 출산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당연히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꼭 돈으로 개선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핑계를 그렇드는지. 내 친구들이 나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지만 애 낳고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합니다. 저리 가라. 아내는 삐쳐서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애를 낳고 살면서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했는데도 고개만 절레절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아내의 집안 형편을 떠올리다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릴 적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입어보지 못한 옷을 평생 입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내서 번도하면서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이런 아내가 부자인 저와 결혼을 했으니 그 정도 돈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누구라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전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목돈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출산 선물로 1억 원 주겠다. 당신 친구들처럼 똑같이 해주겠다고 했더니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그래, 이거 받고 우리 아들 잘 키워줘. 그리고 내 옆에서 평생 내 아내로 있어줘야 해. 중간에 도망가게 말고야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 아닌 여자야. 당신이 날 구제해 주었는데 어떻게 당신을 두고 도망가겠지? 그늘이 제일 좋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나같이 못생기고 키 작은 놈을 받아준 유일한 여자라고 하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아내의 통장에 또 1억을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 뒤 산달이 된 아내는 미리 산부인과에 가서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농사회를 마치고 저녁 시간 내를 찾아가 응원과 사랑을 속삭이며 잠이 드는 순간까지 곁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과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을지 의논을 하다가 현우하고 짓기로 하고 아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 곧 태어날 우리 아들 말이야. 이름을 현우로 짓는 게 어때?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인데요. 괜찮아 현우. 당신의 성을 따서 노현우란 이름 멋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그래, 그렇다면 혼으로 해야겠다. 당신과 아들을 낳으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해야겠어. 몸조리가 끝나면 바로 인신고하러 가자. 이제 법적으로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뭔가 새롭고 기대되는데 나도 그렇군요. 당신이 왜 혼인신고를 늦게 했는지 알 것 같아. 꼭 결혼을 2번 하는 기분이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느낌이 되게 묘해. 당신은 아직도 날 보면 설레요. 만석 시절에 뚱뚱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난 당신의 100kg가 넘어가는 것이라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당신이 볼품이 없는 날 사랑해 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은 왜 볼품이 없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잖아. 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평범한 이상으로 살게 해준 은인이라고. 그러니깐 다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마라라고 눈을 키며 말해 주었습니다. 울지 마,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텐데. 울면 어떡해. 내가 남자를 너무 잘 만나서 좋아서 그래? 저는 무거운 분위기를 거두어서 말할 생각이야 예정이지. 응,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엄마가 되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당신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됐어. 너, 글쎄, 최선을 다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다니까. 같이 잘 키우면 좋을 거야. 아이로 성장하면 그랬나 선을 다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가 되자. 저와 아내는 병실에서 출산 전날까지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전날 아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처부모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전에 말했었지. 아빠가 사업하고 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런데 얼마 전 당신이 해준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사업해서 또 말아먹었다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 그러셨구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대출금이 얼마나 돼? 5천만 원. 여보, 진짜. 마지막에야.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길바닥에 나 앉자도 당신을 향해 도를 요구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아이, 무슨 말이 그래. 장인정님이 길바닥에 앉으면 나는 모르는 척 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부잣집 아들이거든. 앞으로 더 많이 베푸니까 미안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농사일을 하고 있던 출산 예정일인 아내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했어.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지켜봤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연신하다 힘들게 아들을 세상 밖으로 낳았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안고 저에게 태를 자르라고 가위를 주셨어요. 저는 감동의 순간이라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아이를 받으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아이를 안겨주며 고생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아내가 출산 소식을 전하자마자 손자를 보러 왔고 두 손자를 보며 세상에 다가가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렇게 아내라는 사람이 나에게 준 행운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이직하여 몸을 풀며 살던 중이었고 나와 부모님은 매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